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 계명대학교의 한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령, 독재의 정석, 비교 정치로 알아채는 수령제의 내구성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는 뭐랄까요? 어떤 겁니까? 북한이 이제 개인 독재이고 수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왜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안정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그 조정, 코디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에서는 줄을 잘못 쓰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재 정치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고 있고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느냐에 자신의 선택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절대적이다. 우리가 왜 카카오톡을 사용합니까? 모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재 권력에서 왜 그들이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을 그렇게 지지합니까? 속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수가 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지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고 적극적으로 그 선택에 맞추고 싶다. 다시 말해 카카오톡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카카오톡을 사용해야지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우측통행을 하는 이유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그들은 조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창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소련파의 2인자였죠. 예. 이 인물이 왜 중요한 겁니까?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엘리트가 순진하다라는 것이고 왜 숨느냐면 독재자가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허벅지 만져주면서 스킨십을 하면은 이제 그게 혹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엘리트와 협력하기보다는 독재자에게 충성해서 혼자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엘리트는 조정 게임이 아니라 먼저 재수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창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수하들이 계속 그를 비판하고 공개 비판하고 모욕을 줬지만 사석에서 만난 김일성은 항상 박창욱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창욱은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김일성의 호의를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의 큰 실책이었고 그 때문에 소련파는 쉽게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박창옥이 소련으로 탈출을 했죠. 예. 소련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회한해찬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그들이 김일성이 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생각을 못하고 김일성이 충성하면은 어떻게 권력의 한 자락이라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고 정보를 숨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김일성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그 자체가 권력 투쟁에서는 한번 실수를 하면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 그걸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책에서 나온 동전 던지기와 권력 투쟁의 차이점도 아주 예.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동전을 던지면 처음에 10번 정도 던지면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동전을 100번 이상 던지면 이제 다수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앞면 50번, 뒷면 50번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이제 분산의 정도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동전이 전기분포를 보이는데 동전의 앞면과 앞면이 나온 숫자가 다시 말해 동전 던지기는 독립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독립성이. 하지만 권력투쟁에서는 종속성이다. 바로 이전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로 의존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쏠리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독점이 일어나는 권력의 독점.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는 지금 던진 결과가 그 다음 던지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 맞습니다. 정치에서는 지금 벌어진 사건이 그 다음 이루어진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네요. 특히 독재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독재 정치에서는 한번 패배하면 그 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
권력 투쟁 결과가 다음 게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정당성으로는 전통적 정당성, 카리스마적 정당성, 법적 합리적 정당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김씨 족속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씨 일가는 이제 카리스마적 정당성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핵심은 바로 개인의 비범한 능력을 주기적으로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게 보여줘야 된다. 대표적인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종자들이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예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카리스마적 개인의 비범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정당성으로 보자면 전통적 정당성에 가깝다. 김씨이기 때문에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전통적인 정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외부와의 연결성을 끊어버린 자주 노선을 고수하는 것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수령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 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자주 노선은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보다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자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적 안전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확보하고 싶은 수령의 정치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노선이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이제 북한이 수령이 이제 쟁취했는데 그 절대 권력의 유일한 도전, 위협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군사적 독립이 필요했고 이걸 위해서 바로 여기서 나온 대외정책 노선이 바로 자주 노선이고 자주 노선은 바로 엘리트의 노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대외정책 노선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어마어마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는 북한 김씨 일가가 그렇게 정당성이 있다고는 뭐 100% 복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이라든가 뭐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시위는 분노에 따른 감정적 반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특히나 억압과 처벌이 무서운 나라에서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 행사하는 국가폭력과 처벌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시위는 계산적으로 똑똑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저항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합리적 저항이 안 되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딱 나오는 겁니다. 예,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테러 연구에 관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정치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정치 행위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살 테러인데 보통 자살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구경꾼의 존재거든요. 구경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북한에서는 구경꾼도 없는 정말로 자살 테러는 자살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 테러마저 없다. 가끔씩 용감한 사람마저 나올 수 없는 완전한 감시와 억압 그리고 단절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위가 없는 것이다. 시위는 항상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야기했지만 절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혁명, 미국의 인권 혁명까지 모든 시민운동에서는 희망을 가진 자가 저항을 했지 절망하는 자가 저항한 적은 없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쳤다가 올라갈 때 혁명이 일어났지 예, 아랍으로 갈 때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에서는 시위를 하다가 걸렸을 때 치러야 하는 처벌에 대한 위험, 그 비용이 성공했을 때 비용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너무 낮고 처벌의 비용도 너무나 높고 성공 가능성도 너무나 낮기 때문에 가능성을 이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혁명의 기대값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저는 최소한 연좌제만이라도 폐지가 된다면 용감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 한 목숨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길거리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어떤 세르비아의 민주화 운동가는 칠레의 혁명과 민주화 시위를 예를 들면서 최소한 북한에서도 천천히 걷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떤 책에서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 북한에서 만약 서너 명이 의도적으로 길에서 천천히 걷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총살형이 내려질 겁니다. 칠레에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피노체트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천천히 걸었고 택시 기사들이 시속 10km, 20km로 천천히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벨라루스에서는 벨라루스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서 12시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런 시위마저도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북한이 버티는 힘이고 이건 수령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처사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연대성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혁명이나 정치적인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뭐 계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계산 변수는 바로 성공 가능성.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또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의 기대가 중요한데 그 기대를 그 숫자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북한에서 철저하게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아주 곤란한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 속마음, 아무리 내가 방에서 수령 독재 반대, 수령 때려잡아야 된다. 아무리 속으로 외쳐도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냄새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처벌을 당하면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가족, 뭐 친구, 지인까지 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책에 보면은 독재자 입장에서는 처벌 비용이 상당히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다. 예를 들어 지금 북한 전역에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감자 한두 명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독재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국가 폭력, 국가 감옥, 이 국가라는 자체는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 학생이 들어와서 청강을 부탁하면 제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강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늘어나는 건 없죠. 늘어나는 건 없는 건 맞습니다. 그처럼 감옥에 100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한 명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국가의 처벌 비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가는 만들어 놓았고 국가를 김일성과 김정일이 좋은 국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국가를 지금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 그 국가를 이용하는데 따로 더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해 지배 한계 비용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북한의 국가 지배가 약화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국가라고 표현하신 거는 독재자의 입장에서 독재를 펼치기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졌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독재 국가는 억압 능력이 뛰어난 국가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아프리카나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오히려 독재자가 국가를 파괴해버립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독재자는 국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쿠데타나 독재자에 반대하는 무력적인 능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왜냐하면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장기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가 건설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캘리포니아나 스페인 해안가에 부동산 투자에 해버리고 자기도 언제든지 떠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독재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국가를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런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국가 파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책에 보면은 상하 수도 시설에 얼마나 국가가 노력하는지를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쓰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운이 좋은 게 우리는 국가가 좋은 일을 하는 행위자로 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요. 그래서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활을 이제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오히려 예외적인 국가는 왜 태어났느냐? 국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국가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소수의 무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이제 국민들을 도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돕는 것이지 태생적 목적은 전혀 국가를 돕는 인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인민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민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북한의 국가는 국가의 태생적 목적에 아주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대로 된 상하수도를 통한 깨끗한 물의 공급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비민주주의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어린 아이들이 북한을 비롯해서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배탈로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배탈나서 그게 바로 국가가 공공재의 공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왜냐하면 인민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민들이 중요한 경우 국가는 인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예.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 군대의 국민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국력의 핵심 자원이 국민이다 이런 뜻입니까? 국민이 국력의 핵심 자원이 되면은 지배자는 국민에게 정치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테네에서 일찍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이유도 아테네의 군사력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군사적으로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국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이제 인정하고 이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자발적으로 위험한 군사적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전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군사 전략 바로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위험한 군사 전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국민군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병이 할 수 없는 이전의 왕들의 군사력 용병들이 할 수 없는 군사적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프랑스 군대가 발휘했고 이것이 나폴레옹 군대의 위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을 100% 수탈하는 그 해만 이익이지만 수리조합을 만든다든가 농사를 잘 짓게 만들면 장기적으로 이게 군주와 농민들에게 다 이익이 된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얼마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농민들과 이제 왕이 이제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제 왕은 농민들을 오늘 당장 다 빼들고 이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역으로 우리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엄청난 수탈이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그 지배층은 세 종류의 지배층이 발생하게 되는 성려, 무신 그리고 무벌, 귀족 이 세 지배층이 경쟁을 하니까 오늘 당장 이 농민들을 내가 수탈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다른 지배 세력이 수탈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수탈해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들 화저민으로 산으로 이제 오지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미래적 전망이 없으면 수탈의 강도가 늘어난다. 이런 아주 늘어나고 급해지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유지 비극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제 얘가 맥도날드 가게입니다. 맥도날드 가게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이제 자기 세트 메뉴를 하나씩 사가는데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사유재가 갑자기 아이들이 햄버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식판에다가 감자튀김을 다 모읍니다. 모으면 이제 이 사유재가 바로 그 제아의 성격이 바뀌는데 바로 공유지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제 공유지로 바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햄버거를 더 맛있어하고 좋아하지만 햄버거를 손에 꼭 잡고 있고 무엇부터 먹느냐. 감자튀김부터 먹습니다. 그것도 점잖게 먹느냐.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우구작 먹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친구가 감자튀김을 천천히 먹는다? 나는 빨리 먹습니다. 친구가 감자튀김을 빨리 먹는다? 그럼 나는 빨리 먹습니다. 모두가 빨리 먹습니다. 목이 막히고 불편하지만 감자튀김을 빨리 먹게 되고 감자튀김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주의입니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두의 것이 내가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의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그 공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공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재, 공기는 모두의 것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헐떡헐떡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숨을 많이 쉬더라도 공기는 여전히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기가 줄어든다면 거기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북한을 분석하시면서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북한 주민들의 가치가 폭락했다. 특히 폭력적 가치가 폭락했다. 또 핵무기의 개발로 북한 독재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유럽의 국가 건설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국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큰 원천이 뭐냐면 전쟁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보병이 중요해지면서 보병이 중요해지니까 보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 경제 발전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의 원천이 인민한테 있다면 인민들을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대 군사기술은 인민이 필요하지 않는 북한이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기술인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녹도 안 쓰고 기름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고 그만큼 인민들은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인민들을 괴롭혀도 뒤탈이 없는 상태. 인민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군사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그러니까 인민이 없는 인민공화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독재자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재를 공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까? 최소의 국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정도는 하겠지만 우리처럼 인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수령의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독재 정치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어떤 이유로도 갑자기 독재자가 인민을 사랑하는 순간 그 독재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롤렉스 시계를 100개를 사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씩 시계를 던져주는 것이 훨씬 더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경쟁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을 없앤 자리에는 덕치가 들어선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자사본주의 국가 현대 사회는 탈코스 파슨슨이 이야기했듯이 요즘 많이 나온 메릿 시스템,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이제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메리토크라시. 메리토크라시라고 요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가 운영하는 절대적인 원칙인데 공산주의 사회라고 해서 여전히 유토피아 사회는 전혀 아닌 거죠.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높은 지위들은 아주 희소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든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의 원칙이 뭐냐? 공산주의 기본 원칙 북한에서 마찬가지고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정도가 이제 아주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절대적 충성, 소위 정치적 덕, 버추, 정치적 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윗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모든 게 맡겨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덕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덕스러워지기보다는 아부 하는 이제 인맥 관계가 커지게 된다. 공산주의에서. 누가 더 나은 인간이냐, 누가 더 사회주의적인가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순간 덕치는 오히려 주민들의 위선을 자극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자기가 딴 마음을 가지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그 모습을 포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식 덕스러워 보이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 냉소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김정은 앞에서 열광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깃발 흔들고 이런 것들이 다 연출된 개인의 연출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충성분자가 있겠지만 이들이 먼저 만세를 부르면 옆에 사람들도 이 사람이 만세를 부르네? 그럼 난 더 열심히 불러야지. 이제 만세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북한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떠오르는 속담 중에 하나가 3년상의 효자 없다. 이제는 주체를 믿기에는 북한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 도저히 어떻게 내피셜로 포장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넘어서 버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아주 똑똑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 똑똑한 정책.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건데 오빠야라는 단어를 쓰면 이제 잡혀가는 예, 잡혀가서 뭐 사형에 준하는 이제 처벌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똑똑한 수령 입장에서 똑똑한 전략이다. 평생 문화를 배격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암암리에 처벌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독재자한테. 왜 법을 만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류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입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는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않고는 막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한류 문화가 퍼졌다는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지금 현재 문화를 다루는 오빠야라는 단어나 남한풍의 옷맵시를 다루는 것을 보고 있으면 꼭 마약 사범을 다루고 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절도죄와는 다르게 절도 같은 경우는 뭐 문을 열었다고 해서 크게 큰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운반 소지만으로도 엄청난 처벌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당국이 억지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현재 오빠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강도의 처벌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때려잡겠다. 초전박살의 정신이고 이건 참으로 북한을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느끼지만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다. 오빠야, 자기야, 예. 서울 말투 이런 것들을 예. 다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법규 자체, 법령을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북한의 한류가 이렇게 많이 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 사형 판결문을 보고 북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우리가 또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라는 표현이 6번째 제목으로 저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의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령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장성택이 다리를 꼬고 건성건성 쳤고 현영철은 졸았고 그 다음으로 고위직 인사는 안경을 닦고 있었고. 네, 김정은이 얘기할 때 안경 닦았다. 이제 사형당했습니다. 예, 사형당했으면 셋 다 목숨을 잃었는데 다시 북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무엇이냐? 개인 우상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김일성에 절대 복종하고 있음을 모두가 믿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권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상태를 또 깨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사소한 불경죄, 이런 개인 우상화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다리를 꼬거나 박수를 건성건성 치거나 조는 것은 예를 들어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네라고 소리치는 아이의 행동과 똑같은 정도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도 아주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택이 2012년에 방중을 해서 후진타오로부터 국가원수급 환대를 받은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역적질이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자살행위였다고 생각되고 아직도 저는 그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마도 사람이 권력의 지위가 높아지면 현실 감각을 잃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호가오이하고 왕자 보고 인사를 했는데 백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현상이 있는데 아마 장성택 인간적인 실수고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모든 독재 국가에서 넘버 2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했고 후르츠초프도 넘버 2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았는데 장성택은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인데 왜 그런 생각을 미리 하지 않아 못했을까? 아마도 2016년 이전까지 김정은이 보였던 아주 위장술, 모란봉 악단이 나와서 디즈니를 배경으로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그리고 NBA 농구 로드만 불러서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개혁 개방도 가능하지 않냐 그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소금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김정은을 얕잡아봤다 장성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 말씀하신 것들이 김정은의 고도의 위장술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계획된, 연출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는 편입니다. 당시 김정은은 상당히 어려운 궁박한 처지였다.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후계자 수업을 오래 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사람들로 아버지가 3대 혁명 소조운동을 통해서 이미 후계자 수업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자신의 충성파로 권력의 상층부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노 엘리트들에 둘러싸인 상태. 이 상태에서 권력력을 바로 이제 표현했다면 아마도 그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발톱을 숨길 필요가 초반에는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입니다. 김일성과 비슷한 행보네요. 예, 김일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계속해서 소련파 박창옥을 비롯해서 인사를 하는 데서 상당한 정도 안배라는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잡았죠. 연안파, 소련파, 예. 양로당. 예, 항상 소수만 먼저 박해를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엘리트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북한 엘리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마오 시대,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렇게 반대 엘리트를 처벌을 했습니다. 많은 정치 과정에서 한꺼번에 죽이는 게 오히려 저는 거의 드물다. 쿠데타를 하고 쿠데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심 반대 세력을 날리고 나면 이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처리할 때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소련의 대표적으로 지노비에프, 트로츠키 모두 다 죽을 때 다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스탈린 이런 의도를 몰랐을까? 꼭 북한 엘리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망명지에서 자객한테 맞아주고. 예, 맞아주고. 그래서 지금 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로는 반대파를 숙청할 때 첫 번째 파별 안배의 용인수를 보이고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공개 숙청을 하며 또 중요한 건데 사적 만남을 통해서 친밀감을 자꾸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예, 우리는 독재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엘리트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만큼 출세를 했다. 이 자체가 바로 수령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칠면조가 닭장에 들어갔는데 첫날은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계속해서 몇십 일 동안 이제 모이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날 갑자기 키워서 먹는 거. 예, 키워서 먹는 건데 그거를 몰랐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확증 편향. 엘리트는 어떤 가설을 갖고 있냐면 수령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설을 갖고 있고 이 가설에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은 수령이 자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만큼의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모양이다라는 생각. 여기서 한 번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반대 증거들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은 북한 엘리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민주주의 정치를 사는 우리도 한 가설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우리 가설에 반하는 증거는 폐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하고 도박을 하지 않거든요. 10억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10억 있는데 굳이 이 정도 살고 있는 넘버 10쯤 되는데 내가 굳이 수령의 미움을 사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수령에게 도전한다? 상당히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다. 만족하고 사는 게 맞는데 그러다가 다들 당하게 된다.